이런 상황들은 박정희 정권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하지만 저들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해당 영상은 특정 정부를 음해하는 영상이 아님을 고지드리며 최대한 사실을 기반하여 제작하였음을 고지드립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역사적으로 원수였고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식민지 혹은 가난한 이웃나라입니다. 8.15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 좋든 싫든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했고 둘 사이의 협상은 당연한 일이었죠.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한국 땅에 남겨진 일본의 재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두고 적의 재산이라 불렀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일본의 행정은 미국에게 넘어갔으니 일본의 재산은 곧 미국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945년 12월 6일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은 국유화 사유를 막론하고 미국에 기속되게 됩니다. 이후 이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직후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받게 되죠. 이는 미국과 맺은 해방 이후 첫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배상이었죠. 이 과정은 꽤나 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간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952년 4월 28일 연합군과 일본이 전후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도 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지만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게는 치욕스러운 식민지배였기에 이에 대한 배상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요. 한국 정부는 더 큰 배상을 받기 위해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당연히 일본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의 중심에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었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둘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원했는데 미국은 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확장을 막아줄 든든한 동맹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소련과 공산화된 중국을 상대하기에 당시 한국은 너무나도 나약했고 일본 하나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고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지향하고 두 나라를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한국의 6.25 전쟁은 미국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리죠. 냉전을 넘어 열전으로 이어졌던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마저 흔들린다면 미국은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패전국 일본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사실상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을 빠르게 체결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 속에서 전개된 측면이 강했죠. 미국은 곧 일본과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맺음은 관계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선택이었다기보다 철저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 시작됩니다. 일본은 이 분위기를 반겼는데 이는 한일 두 나라 간 경제적 격차는 컸고 관계가 개선되어 시장이 열리면 일본이 손해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일본에게 한국은 익숙한 시장이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당시 한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2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연히 일본은 이를 거절하죠. 그렇게 1950년대 한일 양국의 회담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51년 10월부터 14년 동안 무려 1200여 회에 달하는 본회담과 부속회담이 열렸지만 그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죠. 바로 이때 한국에서 큰 이슈가 생기는데 이는 바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이후 박정희와 군인들은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의 정치적 정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불안함을 이겨낼 방법은 한국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화두였죠. 경제성장과 한일관계랑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바로 경제성장의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유명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은 해외 자본에 의존한 계획이었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미국의 원조가 밑바탕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짜라는 없었죠. 고로 미국은 본인들의 자본을 빌려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미국의 원조 방향성이 변화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한일관계 개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박정희 정권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죠.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차관은 곧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금이 될 수 있었고 미군의 의존도도 낮출 수 있었으며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미군으로부터 주한미군이라는 든든한 군사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일본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 또한 미국의 입장 변화와 함께 박정희 정권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반기게 됩니다. 그 기쁨은 단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일본은 엄청난 전쟁 특수로 인해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였죠. 일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한국을 새로운 상품 판매 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한일관계 개선은 그저 본인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매개체 그 정도였던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국은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무엇보다 아시아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었죠. 미국이 원한 건 한미일, 넓게는 대만까지 연결되는 탄탄한 외교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굳건한 동맹은 곧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교두로 보였죠. 그렇게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한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곧 위기를 맞게 되는데 베트남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기 때문이었죠. 동남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이념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만큼이라도 더욱 단단한 지역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그 내면에는 한국에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원조금을 일정 부분 일본에 맡기려는 의도도 있었죠. 이처럼 미국의 입장도 일본의 욕심도 박정희 정권의 간절함도 저마다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한미일 3자 간의 협력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었죠. 바로 한국 국민이었습니다. 일본과의 화해를 하기에는 한국 국민이 당했던 수치스러운 역사가 너무나도 뿌리 깊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응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했죠. 식민지 생활을 청산한 지 이제 고작 10수년이 지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엄청났는데 일본과 한국 정부가 회담을 열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의 감정은 악화되고 있었죠. 대체 이 회담이 왜 필요한 것인지, 회담에서 피해자인 한국이 왜 저자세인지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가 한국인들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 반일 감정 따위는 박정희 정권에게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묵살하면 그만인 순진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회담을 준비해왔던 박정희 정권은 국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됨과 동시에 1964년 초에 회담 타결을 서두르기 시작하죠. 그것도 철저히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숨긴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비밀스럽게 대일 협상을 진행한 박정희 정권은 1964년 2월 22일에 한일 양국이 협상한 내용을 토대로 교섭안을 발표했고 3월 5일에는 한일회담의 조인 비준을 5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뒤집히게 되죠. 그로부터 나흘 뒤인 1964년 3월 9일 야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일구력 외교반대 전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 투쟁이 서막에 올라버리죠. 비단 야당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한때 군사쿠데타를 지지하기도 했던 학생, 엘리트 지식인들도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은 곧 군사쿠데타 이후 반정부 가두 시위를 벌이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었으며 일본의 수장 이케다와 이완용의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나섭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국민의 회담 반대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누르기로 한 것이었죠. 이후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곧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치닫게 되는데 한일회담의 목표이기도 했던 경제개발 계획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곧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박정권 하야로 이행하기 시작하는데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에 박정희 정권은 이를 단호히 차단해버리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한탄스러운 일로 치부하며 계엄령을 선포해버립니다. 무력으로 이를 통제하려 한 것이었죠.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자 한일회담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시위 탄압은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주인사와 학생들이 구속되기도 하였죠. 무력으로 저항을 잠재운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22일 한일회담이 정식으로 조인됩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과 여당인 공화당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불시에 통과시켰고 공화당 단독심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질기낙연은 지나버린 과거가 되었고 양국 정부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채워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이 얻어낸 성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쉽게 말해 36년에 식민지배를 푼돈으로 퉁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일 기본 합의라는 간단한 협정 외에도 청구권, 어업협정과 같은 복잡한 부속 합의들이 이루어졌지만 핵심에는 배상금을 얼마 받을 것인가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박정희 정권은 애초에 보상금을 개인에게 제대로 보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복잡한 과정만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것이었고 개인에게 보상이 되는 순간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큰 그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죠. 즉 경제성장을 위해 피해 당사자 희생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필은 일본과 진행한 비밀협상 과정에서 복잡한 개인 사정은 묻어두고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 관한 일괄 타협을 조속히 서두르게 되죠. 결과적으로 청구권 문제는 일본이 차후 10년에 걸쳐 연 3천만 달러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됩니다. 어업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관어업 수역, 시베리박 공동규제 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죠. 흔히 말하는 보상금은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한 연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예산의 0.3%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는데 이외에 2억 달러의 차관은 갚아야 할 부채였기 때문에 사실 보상금의 성격이 아니었죠.
그리고 당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은 무상 3억 달러의 배상금이었습니다. 심지어 3억 달러도 현금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일본군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기간에 걸쳐 제공한 것이었죠. 더욱 문제가 되었던 최종적으로 청구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기업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배상금은 자연스럽게 다시 일본으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였고, 일본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꾸렵상이었죠. 물론 이 돈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음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협상의 결과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았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던 반면, 같은 시각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에 독립축하금을 준 것이라고 보도하죠. 애초에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도, 그리고 그 반성에 기초한 보상금도 아닌 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본은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한 것 외에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대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법률과 보상 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 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추가로 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였고, 이는 약 9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죠. 1965년부터 무상 제공된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한일협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1965년에 한일회담은 정말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회담이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은 묵인하여야만 하는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이죠. 정부의 입장은 다르게 했지만 직접적인 피해 주체였던 한국 국민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것이 맞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한일회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웠을지 모를 이 회담의 결과로 누군가는 또 다른 상처를 입었고, 아무런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